안녕하세요. 지속 성장 가능한 설계를 만들어가는 방법을 발표하게 된 토스페이먼츠의 김재민입니다. 먼저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15년 차 서버 개발자고요. 재민이의 개발 실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입니다. 지속 성장 가능한이란 키워드로 토스/22에서 발표를 했었고 인프런에 강의도 올렸었습니다. 오늘 발표를 들어보시고 흥미가 생기시면 유튜브와 기존 콘텐츠들도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얘기해 볼 주제는 설계입니다. 여러분은 설계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이런 다양한 키워드들이 떠오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개발 과정에서 설계가 떠오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개발을 한다 하면 이런 과정을 거쳐서 개발을 하는데요. 오늘은 이 과정 중 설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좀 더 디테일을 살펴보면 계획을 하면은 계획서가 나오고 요구사항 분석을 하면 요구사항 분석서가 나오고 그리고 그제서야 설계를 하면 설계서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구현을 하면 이제 코드가 나오게 되죠. 이제 코드가 나왔으니 드디어 테스트를 진행하면 테스트 보고서가 나옵니다. 그리고 테스트 보고서에 문제가 없으면 배포를 하고 운영을 하는 거죠. 이 과정에서 뭔가 설계가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여러분 오늘 정말 이 자리에 잘 오셨는데요. 오늘 제 발표를 들으시는 걸 정말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이 방법은 제가 아무에게나 쉽게 안 알려주는 방법이고 이것만 기억하시면은 여러분은 대부분 서비스 개발하실 때 설계를 완벽하게 할 수 있으실 겁니다. 설계하면 이제 떠오르는 키워드들 그리고 방법론들 다 지금 잊고 이 발표를 들어주시면 됩니다. 이 방법을 듣고 오늘부터 바로 실천하시면은 그 순간 바로 설계를 잘하시는 분이 될 수 있습니다. 설계를 잘하는 방법은 이 엄청난 방법은 바로 설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짜고요. 정말입니다. 이게 바로 완벽한 설계를 하는 방법입니다. 설계를 잘하는 방법은 설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자마자 몇몇 분들 표정이 딱 이 표정이신데요. 여러분 침착하시고 지금 나가려고 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은데 짐 싸지 마시고요. 여러분 일단 끝까지 제 발표를 집중해서 들어주시면은 제가 정말 말하고 싶은 게 뭔지 그리고 저 말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뭔가 발표 제목에 설계를 만들어가는 방법이라고 했어서 뭔가 이게 약간 낚시를 당하신 건가 이렇게 당황스러우시겠지만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끝까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진짜 정말 말하고 싶었던 주제는 구현입니다. 저는 오늘 구현에 대해서 얘기를 하러 왔고요. 두 가지 핵심 키워드로 구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개념과 격벽이라는 키워드입니다.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죠. 먼저 개념입니다. 여러 뉘앙스로 참 많이 들어본 말인데요. 이 개념이란 것을 구현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예제를 통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여기 계신 분들 모두 같이 웹툰 서비스를 개발한다고 가정을 해보죠. 만약 우리가 다 같이 웹툰 서비스를 만든다면 어떤 개념들이 생각나시나요? 짧게 생각해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이 생각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가와 작품이 있고 작가가 작품을 연재하고 작품을 결제하고 구매하고 리뷰한 다음 이런 것들을 떠올리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더 생각을 해보시면 이런 다양한 것들도 생각나실 것 같아요. PD라던가 이제 랭킹이라던가 포인트 추천 이런 다양하게 생각이 나실 겁니다. 그리고 이런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은 본능적으로 머릿속에서 이 개념들을 그룹화하실 겁니다. 예를 들면 결제와 포인트를 엮어서 생각하실 거고 추천, 리뷰, 찜 이런 것들을 또 묶어서 생각하실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개념들이 교집합으로 묶이는 형태도 생각하시게 될 겁니다. 작가와 작품을 연재하기 위해 하기 때문에 그룹으로 묶을 수 있고 구매와 리뷰도 그룹으로 또 묶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개념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리고 점점 생각만 할수록 더 많은 개념 그룹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식이 되겠죠. 가령 작품에만 랭킹이 있는 게 아니라 작가도 랭킹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라던가 포인트와 구매도 밀접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거고요. 추천과 작품은 한 그룹에 속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떠오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개념을 묶어서 생각하다 보면 점점 그룹이 많아지게 될 겁니다. 근데 좀 이 형태가 좀 지저분해 보이거나 장황해 보이지 않나요? 그리고 뭔가 그룹화는 되어 있긴 한데 이 개념 간의 흐름이나 경계에 대해서는 잘 안 보이는 것 같지 않나요?
그래서 이걸 한번 다른 방식으로 정리를 해볼까요? 이건 어떠신가요? 좀 더 정리된 느낌이 드시나요? 일단 최소한 지저분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각 개념이 그룹화는 되어 있고 벽 같은 거로 뭔가 경계를 지어놨기 때문에 개념 그룹 자체는 너무 많은 느낌은 없는 것 같아요. 우선 여기까지 개념에 대해서 1차적으로 설명을 드렸고, 저기 파랗게 개념들을 가로막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다음 주제를 통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다음으로 알아볼 주제는 격벽입니다. 개념들을 정리하기 위해 격벽을 세워서 개념 간의 그룹을 보여주고 있는 형태입니다. 저기 파란색 막대기가 격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그룹화시킨 모습에서 경계를 지은 건 알겠는데 개념 간의 흐름이나 격리가 잘 되어 있는지는 여전히 느낌은 잘 못 주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어떠신가요? 좀 더 명확하게 보이시나요? 일단 좀 더 잘 보이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럼에도 아직도 개념 간 흐름에 대해서는 잘 못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우선 격벽을 세워놓긴 했는데 이 격벽을 활용할 수 있는 특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특징을 알아보기 전에 개발자들이 벽 중에 가장 많이 들어본 벽이 뭘까요, 여러분? 방화벽입니다. 네. 방화벽의 기능이 뭐가 있을까요? 다양한 기능이 있겠지만 핵심적으로 우리가 허용한 요청만 통과시키는 기능이 핵심적인 기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허용하지 않은 요청은 튕겨내고 우리가 허용한 요청은 흘려보내는 거죠. 정리하면 접근에 대한 제어와 통제를 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소프트웨어도 개념들 사이에 방화벽 같은 격벽을 세우고 개념 간의 접근을 제어하고 통제해야 합니다. 이런 통제가 없다면 개념 간의 무분별한 참조가 있을 것이고 소프트웨어는 점점 더 개념이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격벽을 꼭 세우고 개념을 통제해야 합니다. 다시 예제로 돌아와서 보면 우리가 격벽을 통해서 흐름을 잘 통제했다면 개념 간 흐름을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이제 개념 사이에 격벽이 있기 때문에 개념들이 아무렇게나 막 참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연재 개념에서 격벽을 통해 작품 개념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고요. 찜 개념도 작품 개념에 접근할 때 격벽한테 허락을 받고 접근하는 형태가 되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아까 격벽 없이 개념을 그룹화했던 단계에서는 개념 간의 참조에 대해 제어나 통제가 잘 되고 있진 않았는데요. 그런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 격벽을 세우고 격벽을 넘어갈 수 있는 개념을 한정짓고 통제해서 개념들이 잘 흐르고 있는지 과하진 않은지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격벽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기까지 개념과 격벽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들 표정을 좀 보니까 또 다시 이런 표정을 짓고 계신데요. 아까와는 다르게 눈으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 설계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는 눈빛을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설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고요. 계속 구현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해하실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보면 이 개념들을 도식으로 보여드린 것은 여러분들한테 개념과 격벽을 설명하기 위해 도식으로 보여드린 것이고요. 실제로는 모두 코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코드로 존재합니다. 작가, 작품, 포인트 이런 개념에 대해서 클래스로 구현이 되어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얘기해 볼까요? 대략 개념과 격벽에 대해서 지금 느낌은 어느 정도 잡으셨을 것 같은데요. 이번엔 코드를 통해서 이 개념과 격벽을 직접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면밀히 보기 위해 결제와 포인트, 구매 개념을 기준으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포인트라는 클래스가 있는데요. 이 클래스의 이름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본능적으로 개념과 격벽을 잘 만드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클래스 이름을 변경했을 때 페이먼트 서비스, 포인트 서비스, 퍼체이스 서비스 그리고 그에 따른 테스트 코드의 수정사항이 생긴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개념을 잘 유지하고 격벽을 만드셨다면 이런 식으로 개념 클래스를 변경했을 때 변경한 개념과 관련된 코드가 수정이 생긴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그러면 개념과 격벽을 잘못 관리하고 있다면 어떤 형태가 나오게 될까요?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포인트를 수정했는데 에피소드 서비스가 수정되거나 추천 서비스가 수정되거나 아니면은 같은 개념 그룹에 있는 페이먼트 서비스가 오히려 수정되지 않는다던가
이렇다면 뭔가 개념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개념이 잘못 정의되어 있거나 격벽 없이 개념들이 무작위로 돌아다니거나 참조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어와 통제가 잘 안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여러분들의 코드에 개념과 격벽이 잘 있는지를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꼭 한번 여러분들 프로젝트에 해보시고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개념과 격벽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이제 두 가지 사례를 통해서 개념과 격벽을 어떻게 활용하고 느낄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 서비스와 커머스 서비스에 대해서 예제를 통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실제 사례를 그대로 가져올 수가 없어서 일부 각색이 들어간 점 그리고 간소화된 점은 양해해 주시길 바라고 전체적인 느낌을 느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하나씩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출 서비스입니다.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대출이라고 표현했으나 정확히 대출 서비스는 아니고 대출과 매우 유사한 시스템의 얘기인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저도 돈은 빌려만 받지 이렇게 돈을 빌려주는 시스템을 만든 거는 처음이었었는데요. 구현을 하면서 아주 간단하게 개념을 잡았습니다. 말 그대로 대출이란 개념이 있고 대출이 신청, 실행, 상환이 된다라고 행위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름모가 행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모난 거는 개념이고요. 그래서 대출이란 개념 하나만 존재하고 대출은 신청할 수 있고 실행될 수 있고 상환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초기 구형 코드는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됐습니다. 론이라는 클래스를 중심으로 신청, 실행, 상환이 구성으로 존재해서 구현을 하고 테스트 코드로 작성하면서 검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개발을 한 다음에 중심 개념인 론 클래스의 이름을 변경해 봤는데요. 그랬더니 이런 형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뭔가 이상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신청, 실행, 상환 모두가 대출 개념 하나에 의존되어 있구나가 느껴진 거죠. 개념을 너무 크게 잡았나라고 의심하면서 코드 전체를 좀 확인해봤고 테스트 코드도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 결과 기존의 행위 모두 개념으로 정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신청, 실행, 상환이 행위가 아니라 대출과 동일한 수준의 개념이라고 정의를 한 거죠. 그래서 코드에서 느낀 것을 바탕으로 개념들을 한 번 더 정리해 보니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대출 서비스에 신청이라는 것이 있고 신청을 통해서 실행을 하면 그 결과물이 대출이 되는 거고 대출을 상환하는 이런 형태로 개념을 정의 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 흐름을 표시하기 위해 화살표로 개념의 흐름을 표시했고요. 그리고 이 정리에 대한 코드는 이런 형태로 개선되었습니다. execut라는 클래스로 실행 개념을 표현하고 prepare라는 신청 개념을 담당하는 클래스를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repayment라는 상환 개념을 담당하는 클래스를 추가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좀 더 깊은 얘기를 나눠보기 위해 상환 부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환을 구현하다 보니 두 가지 상태가 있는 걸 알게 됐는데요. 상환 성공과 상환 실패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형 부분이 상태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상환에서 파생되는 두 가지 상태가 있음을 이해하게 되었고 추가적으로 상환이 실패했을 때는 재시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건 실행 개념에서 처리를 했지만 상환 개념에서 돈을 못 받는 경우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과 요구사항을 받아들이고 나서 코드를 보면 이런 느낌으로 코드가 상환 개념에 대해 계속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상환을 재시도하는 리페이먼트 리트라이 서비스나 상환 관련 검증을 하는 리페이먼트 밸리데이터나 이런 클래스들이 계속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추가 요구사항으로 상환 실패 시 추가 이자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에 대한 코드는 상환 개념에 계속 추가되고 있습니다. 리페이먼트 페일 피 칼큘레이터나 페일 리트라이 프로세서나 이런 상환 관련 개념 코드들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상환에서 상환 성공과 상환 실패 상태는 알겠는데 상환 실패 상태에 의해서 상환 재시도와 추가이자 개념이 생기는 게 의심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상환 실패 부분을 좀 더 파보기로 했습니다. 결국 상환이 실패하는 경우 상환 재시도가 끝날 때까지 상환 개념이 영원히 끝나지 못하고 계속 떠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상한 느낌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상한 실패에 대해서 격벽을 세워봤습니다. 격벽을 만들고 느껴진 것은 사실은 상한 개념에서는 상한 성공과 상한 실패 상태가 나왔을 때 이미 개념적으로 자기 역할을 다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상한 제시도라는 개념이 있었지만 이것은 결국 상한 실패에 의한 제시도였고 추가 이자도 실패 이후로 추가로 이자를 받을 뿐이지 이게 상한 개념의 역할은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격벽 기준으로 테스트 코드와 검토를 해보고 코드도 검증을 좀 해보니 연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한 제시도와 추가 이자는 상한 개념이 아닌 상한 종결된 이후에 또 다른 개념을 의미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연체라는 개념이 생기는 게 맞다라는 판단을 했고 상한 개념에서는 오직 상한 성공과 상한 실패만 신경 쓰도록 하고 상한 실패 이후의 처리는 격벽을 통해 연체 개념이 처리하도록 이관하는 형태로 정리했습니다. 이제 연체라는 개념을 만들고 검토하다 보니 상한 제시도와 추가 이자란 말 자체가 조금 다르게 해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한 제시도와 추가 이자가 아니라 연체 납부와 연체 이자라는 개념이 있다고 정의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연체 납부는 개념보다는 행위라고 느껴졌습니다. 연체 납부를 행위로 변경하고 보니 또 하나를 느끼게 됐는데요. 연체 납부 자체가 이미 연체 개념에 속해 있는 행위로 보여졌습니다. 연체 자체가 돈을 못 내고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납부가 기본 기능이라고 판단한 거고요. 행위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개념을 정리했고 이런 형태가 되었습니다. 상환이 실패하게 되면 연체가 생기고 연체 상황에 따라 연체 이자가 생길 수 있다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코드로 보면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unpaid라는 연체 개념을 표현하는 클래스를 중심으로 구현을 이전보다 명확하게 정리해낼 수 있었습니다. 개념과 격벽도 정리된 버전을 보면 이런 식으로 상환과 연체에 대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수정할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사례 설명을 하기 위해 상태를 계속 표기하긴 했지만 상태는 개념이 아닙니다. 개념의 상태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상태를 다 표기하게 되면은 개념 정의와 격벽 구성이 상당히 복잡해지고 혼란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 상태에 대해서는 이런 형태로 보여져야 되며 개념만 관리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 대출 서비스 사례로 우리가 느낄 수 있었던 것은 하나의 개념이 많이 쓰이면 분리를 검토하자. 처음에 봤었던 대출 클래스처럼 신청, 실행, 상환이 모든 곳에서 쓰이고 있으면 이 개념을 너무 크게 묶어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념 하나가 코드에서 많이 돌아다닌다면 이거를 분리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요. 상태에 의해 개념이 생기면 격벽을 세워보자. 상한 개념의 상한 실패라는 상태에서 상한 제시도 추가 이자가 생겼던 것처럼 한 개념에서 다른 개념이 나오고 있다면 개념을 끊어보기 위해 격벽을 세워보고 개념 정의에 문제를 진단해 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태나 행위를 개념으로 착각할 수 있다. 상한 실패 같은 상태나 상한 제시도 같은 행위를 개념으로 착각할 수 있다는 것도 느껴봤습니다. 다만 이것은 케이스마다 상당히 다를 수 있으므로 착각인지 착각이 아닌지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여기까지 대출 사례를 통한 개념과 격벽을 느껴보았습니다. 다음 사례는 커머스 서비스입니다. 여러분 모두 한 번씩은 커머스 서비스를 사용해 보셨을 텐데요. 여러분들은 커머스 하면 어떤 개념이 떠오르시나요? 가볍게 생각나는 것들을 적어봤습니다. 나름 격벽도 세워놓은 상태입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상품 개념에 대해 집중적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상품은 내부 상품도 있지만 외부 상품도 있습니다. 영업을 통해서 내부 상품을 계속 추가할 수도 있지만 이미 상품을 갖고 있는 외부 연동사에게 상품을 받아오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외부 연동사들이 계속 추가될 수 있습니다. 외부 연동사에게 배치로 상품을 가져오는 형태로 연동 한 번에 상품을 많이 늘릴 수 있는 거죠.
저도 예전에 이런 커머스 서비스를 운영할 때 약 20개 정도 연동사를 연결해서 운영을 했었었는데요. 이제 그럼 이 상태에 대해서 격벽을 한번 세워보도록 할까요? 외부 연동사와 상품을 격리하기 위해 격벽을 세웠습니다. 외부 연동사는 계속 늘어나긴 하겠지만 격벽을 세워놨으니 그래도 그나마 안심이 되겠죠. 그리고 외부 연동사에 배치로 상품을 긁어와서 상품을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흐름 표현이 가능합니다. 외부에서 긁어온 상품을 상품 개념으로 변경하면서 처리하는 흐름을 표현했습니다. 이 상태를 코드로 한번 느껴볼까요? 대략 이런 느낌으로 코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외부 연동사들이 존재한다고 가정을 했고요. 외부 API와 상품 관련 클래스들이 존재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뭔가 이 코드 구성을 보셨을 때 뭔가 또 장황해 보이거나 개념이 잘 안 보이거나 이런 느낌이 좀 드시나요? 우선 테스트 코드로 동작을 검증한 다음에 리팩토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테스트 코드로 검증을 했다 치고 모듈을 통해서 정리를 해본다면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클라이언트라는 모듈 하위에 외부 연동사들을 모아놓고 모듈로 격리해 놓은 형태입니다. 그리고 코어 영역에 코어 배치에서 외부 연동사 클라이언트를 이용해서 상품을 긁어오는 형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봤을 때 좀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드시는 분이 계실까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외부 연동사는 개념일까요? 사실 외부 연동사는 개념이 아닙니다. 제가 외부 연동사를 표현할 때 개념이란 말을 한 번도 안 썼는데요. 앞서 개념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을 설명드렸지만 추가적으로 하나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념이 굉장히 많아지거나 아니면 개념이 너무 다양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개념도 계층이 나눠지게 됩니다. 이런 형태처럼 개념들도 중요한 개념과 덜 중요한 개념이 나눠지게 됩니다. 1급 개념은 말 그대로 엄청 중요한 상위 개념일 거고요. 2급 개념은 그것보단 덜 중요하지만 꽤나 중요한 개념일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개념이 많은 소프트웨어는 개념 계층을 나눠서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에는 개념이 아닌 것도 있습니다. 가령 모니터링, 테스팅, 프레임워크, 라이브러리 이런 것들은 개념이 아니겠죠. 개념은 우리가 만드는 소프트웨어의 비즈니스를 지탱하는 것들을 위주로 분류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 모니터링, 테스팅 등등이 있는 곳들은 개념이 없는 곳입니다. 이런 식으로 개념 계층과 개념이 없는 곳이 나눠질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외부 연동사는 그러면 어디에 있을까요? 개념 계층일까요? 아니면 개념 없는 곳일까요? 당연히 개념 없는 곳에 속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외부 연동사라는 건 외부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내부에서 지켜야 하는 개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외부는 항상 우리의 의도와 다르게 변하기 때문에 바깥에 두고 격리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까 봤었던 격벽을 다시 보면 이런 식으로 표현했었는데요. 이거는 사실 잘못 표현한 거죠. 개념 없는 외부에서 내부에 침투하는 모습인 겁니다. 외부 연동사가 개념 없는 곳에 있다는 것을 기준으로 새롭게 정리해 보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벽이 나왔는데요. 참조 불가의 벽이라고 하는 벽입니다. 우리가 여태 봤던 격벽보다 더 강한 아무도 넘어갈 수 없는 벽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부 연동사는 이 참조 불가 벽 안쪽에서 외부 데이터를 긁어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일만 시켜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친구들은 개념이 없는 곳에 있거든요. 무개념이기 때문에 이렇게 참조 불가의 벽을 통해서 영역을 나눴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벽을 통해 각 영역을 정의해 보면 외부 연동사를 통해 데이터를 가져오는 영역을 수집 및 정제 영역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품이나 우리의 핵심 비즈니스 개념들은 개념 영역에 속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부 연동사는 개념이 아니고 외부 데이터를 DB에 적재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이런 형태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그러면 이런 관점으로 아까 봤던 모듈 구조를 개선하면 어떤 형태가 될까요? 이런 형태로 모듈 구조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코어 부분은 개념 영역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고 수집 및 정제 영역을 별도 모듈로 분리해 참조 불가의 벽을 더 강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기존의 외부 연동사에서 상품을 가져오던 코어 배치 모듈이 프로바이더 배치로 변경되었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코어 배치는 외부에 의존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코어에 있으면 안 됐습니다. 우리 내부에 중요한 코어에 그 외부에 의존하는 코드가 있으면 안 된다는 의미인 거죠. 이런 식으로 모듈을 통해 우리가 지켜야 할 개념인 코어와 개념 없는 곳인 외부를 명확히 분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커머스 사례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개념에도 계층이 있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 개념이 굉장히 많아졌을 때 개념 간에도 결국은 계층이 자연스럽게 생긴다는 겁니다. 모두 같은 수준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만들어가는 소프트웨어에서도 미묘하지만 더 중요한 영역과 덜 중요한 영역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자연스럽게 계층은 무수히 나눠지게 됩니다. 모든 것이 개념이 되진 않는다. 아까 우리가 봤었던 외부나 모니터링이나 라이브러리 이런 것들이 모두 개념이 되진 않습니다. 우리 소프트웨어의 핵심 역할이 있을 거기 때문에 핵심 개념이 되는 것들을 찾아내서 관리해줘야 되고 올바르게 개념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줘야 합니다. 개념 영역을 분리할 수 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개념은 정해져 있고 그 개념 영역을 명확하게 분리할 수 있다는 거죠. 외부나 핵심 비즈니스가 아닌 것들을 분리하고 격리해서 개념 영역이 더 명확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커머스 사례였고요.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설계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동안 저는 계속 구현에 대해서만 말했고 설계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는데요. 왜냐하면 발표를 시작할 때 설계를 잘하는 방법은 이미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설계를 잘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몇 가지만 예를 들어서 설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 하드웨어입니다. 여러분, 하드웨어도 설계 변경이 가능할까요? 이미 물리적으로 나온 상태라서 설계 변경이 불가능할까요? 아니면 돈을 내고 다시 하드웨어를 만들어야지 설계 변경이 가능할까요? 사실 하드웨어도 설계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시겠지만 초록색 선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사진의 케이스는 사실 굉장히 쉬운 케이스고요. 정말 복잡한 케이스도 많습니다. 약간 저 초록색 부분에 보드 부분에 막 칼로 긁어낸 다음에 거기에 땜질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저기 특정 부분을 칼로 끊어내려고 칼로 막 긁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하드웨어도 설계를 변경할 수 있긴 합니다. 근데 이게 정말 해보면 힘듭니다. 제가 실제로 납품 전날 저런 식으로 하드웨어 설계 변경을 100대 정도를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땜질을 사실은 잘 못해가지고 몇 개 날려먹어서 혼나고 좀 그랬습니다. 장비가 다행히 여유분이 있어서 많이 혼나진 않았지만요. 여러모로 하드웨어 설계 변경은 상당히 힘듭니다. 물론 시간과 돈만 있으면 다시 찍어내도 되긴 하는데요. 이게 납품 같은 거는 시간도 제약이 있기 때문에 어렵긴 하겠죠. 그리고 다시 찍어내서 만들더라도 설계 변경은 또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럼 이건 어떤가요? 이게 뭘까요? 대한민국 어디서든 보이는 롯데타워죠. 그런데 누군가 갑자기 와서 이런 요구사항을 냅니다. 뒤로 10cm만 롯데타워를 옮겨달라고 합니다. 석촌호수가 너무 가깝다고 뒤로 좀 옮겨달라고 하는 거죠. 이게 말이 안 되죠. 결국은 하드웨어도 그렇고 건설도 그렇고 설계 변경은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특히 이미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정말 어려운 거기 때문에 아예 다시 만드는 게 나을 경우가 많은 거죠. 롯데타워를 뒤로 옮기려면 무너뜨리고 다시 지어야겠죠. 그러면 이쯤에서 저희가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소프트웨어입니다. 소프트웨어는 어때야 할까요? 소프트웨어의 소프트는 무슨 뜻일까요? 부드러운, 연한 이런 의미겠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것은 소프트웨어입니다. 소프트웨어는 하드하지 않습니다. 딱딱하지 않고 부드러워야 한다는 거죠. 만약 여러분들이 만들고 있는 소프트웨어가 방금 본 하드웨어나 롯데타워처럼 요구사항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설계를 변경할 수 없다면 그건 소프트웨어의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소프트웨어로 하드웨어를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간다는 측면에서 몇 가지를 인정하고 하지 말고 상기해야 됩니다. 하나씩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요구사항은 계속 변한다. 요구사항은 항상 변합니다.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건 요구사항은 변한다는 사실만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변화하는 요구사항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완벽한 설계란 없다. 완벽한 설계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구사항이 계속 변하니까요. 완벽한 설계는 아무도 사용하지 않고 발전 없이 죽어가는 서비스에서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소프트웨어는 소프트해야 된다. 우리는 하드웨어를 만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소프트웨어가 계속 소프트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인정해야 되는 것을 얘기해봤고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말도 있습니다. 요구사항이 완벽해야 설계가 가능해요. 요구사항은 항상 변하고 완벽해질 수가 없는데 요구사항이 완벽해야 설계를 할 수 있다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런 말들을 하지 말아야 되고요. 우리 설계에서 그건 개발 못해요. 완벽한 설계는 없고 요구사항은 계속 변하기 때문에 우리는 소프트웨어의 장점을 살려서 변경된 요구사항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구현을 계속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런 말들이 이미 대부분 설계를 잘못해놓고 하는 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설계를 해봐야 개발 일정이 나옵니다. 근데 설계를 하는데 3달을 씁니다. 그리고 3달을 기다렸더니 개발하는데 1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하드웨어를 만들고 있는 걸까요? 롯데타워를 짓고 있는 걸 수도 있겠죠. 우리는 가급적 이런 말들을 안 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상기해야 합니다. 성급한 설계는 모든 것을 망가뜨린다. 설계를 성급하게 하면 변화에 취약해집니다. 그러면 변경되는 요구사항을 못 받아들이고 아까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하게 되는 거죠. 과도한 설계는 모든 것을 망가뜨립니다. 비슷한 말이지만 너무 멀리까지 생각하고 과하게 설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서비스가 초당 100명이 사용하는 서비스인데 이걸 설계한답시고 초당 10만 명이 쓸 수 있게 과하고 복잡하게 설계하면 안 된다는 거죠. 회사는 언제 망할지 모르는데 이제 돈도 막 쓰면서 예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 만족이든 기술 자랑이든 이직을 하기 위해서든 어떤 이유건 불필요하게 과도한 설계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상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기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설계는 필요한 만큼만 하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딱 필요한 만큼의 설계를 해야 된다는 것을 계속 상기해야 됩니다. 이것만 잘 상기하고 실천해도 많은 문제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인정하고 하지 말고 상기해야 될 것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다음은 이제 처음에 봤던 개발 과정을 다시 보겠습니다. 보통 개발 과정에서 처음에 분석을 합니다. 요구사항을 분석을 한다거나 다양한 방식으로 분석을 한다고 시간을 씁니다. 그러고 나서 설계를 합니다. 엄청 막 고민도 해보고 생각도 하고 막 검색도 해봐요. 그리고 전문가들을 찾아가 가지고 하루 종일 마라톤 회의도 해보고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한다고 열심히 열정을 씁니다. 그러고 나서야 이제 구현을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 발표를 들으러 오신 분들은 더 이상 앞으로 이렇게 개발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저는 그냥 바로 구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분석하지 말고 설계하지 말고 그냥 지금 이 순간에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구현을 그냥 즉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오늘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개념과 격벽을 활용해서 구현을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개념과 격벽을 활용해서 증명하고 피드백 받으면서 계속 구현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위해서 테스트 코드로 반복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서 계속 구현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구현을 계속 빠른 피드백을 받으면서 반복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설계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제가 구현만 해야 된다고 주구장창 한 얘기였고요. 오늘 구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한 이유입니다. 개념과 격벽을 활용하여 코드와 테스트 코드를 만들고 증명하고 피드백 받으면서 개념과 격벽을 계속 개선하는 이런 것들을 계속 시간 낭비 없이 계속 검증하고 검증하다 보면 진짜 정말로 완벽한 설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설계를 잘하는 방법,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설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 세상에 완벽은 없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것이 최고의 방법이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오늘 상당히 과하게 주장을 하긴 했는데요. 사실 오늘 제가 정말 전하고 싶었던 얘기는 제가 생각하는 지속 성장 가능한 설계를 만들어가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그건 바로 개념을 잡고 격벽을 세워 구현을 채워나가 설계를 완성한다였습니다. 바로 이거였습니다. 이것이 제가 추구하는 지속 성장 가능한 설계를 만들어가는 방법이었고 오늘 구현에 대해 계속 얘기하면서 구현 즉 설계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끝으로 가장 제가 좋아하는 말이자 자주 하는 말을 공유드리며 마치려 합니다. 마이클 타이슨이 한 말이죠. 네, 다들 많이 아시는 것 같은데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갖고 있다. 처맞기 전까지는. 저는 이 말이 진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많이 맞았고요. 네. 너무나 감사하게도 여러분들이 오늘 제 발표를 끝까지 들어주셨지만 그냥 들은 걸로 그치지 마시고 꼭 한번 제가 말씀드린 개념과 격벽을 세우는 것, 코드를 느끼는 방법 이런 것들을 직접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 말이 맞는지 틀린지 이게 뭐 그냥 거짓말을 친 건지 아니면 약을 판 건지 이런 것들을 생각만 하지 마시고 꼭 한번 여러분들 프로젝트에서 직접 느껴보시고 여러분들도 맞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발표 내용 중 궁금한 부분이나 혹시 직접 한번 맞아보셨고 해보셨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제 유튜브나 어디건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